박수 소리가 너무 커서요. 제가 강의를 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명옥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떨려요.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어쩔 때는 말이 너무나 빨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이 뭐 이렇게 빨라가지고 그 학생들이 좀 천천히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말이 빠르면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이라고요. 여기에 저희 뒤에 계시는 망곤당의 대표님이 계시는데 저기에서 책을 저희가 공조를 냈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저하고 또 다른 두 분이 또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냈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다가 퀴즈를 낼 겁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2권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참여도를 유도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많이 저희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당군의 역사성입니다. 당군 신화의 역사성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전부 다 당군 신화를 사실 역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테마를 잡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군 신화라고 하는 용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는 너무나 많이 들은 거죠. 그 주위에서 계속해서 엄청 들었기 때문에 신화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기탄 없이 주저없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신화가 무엇인가요? 예,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들의 이야기이기는 하죠. 그런데 신화는 사실 그리스어로 미토스, 즉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또 흩어지고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가 우리가 신화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자연 현상, 세상이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옛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바로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를 빗대서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신화이죠. 그런데 신화에는 그런 자연 현상만 가지고 궁금증을 풀어내거나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읽으셨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우리 한국 신화 여러 신화들을 읽으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사랑, 정복욕, 질투, 영혼 불면에 대한 생각, 욕망, 그리고 죽음, 저 세상에 대한 탐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녹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랑, 질투, 정복욕, 죽음에 대한 탐색 이런 것들은 인간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탐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넓게 보면은 자연과 자연의 세계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탐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화에는 사회의 질서나 사회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들을 가치를 배우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 제도라든가 또 안건 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게끔 학습하게끔 지지하게끔 그렇게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사회 규칙이라든가 어떤 사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헌장신화라고 합니다. 헌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약속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규약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화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제도라든가 이런 관습들을 배우는 수단, 그리고 이해하는 수단이 바로 헌장 신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화 앞에 건국을 넣습니다. 건국을 넣으면 건국 신화가 됩니다. 여러분, 건국 신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군 신화, 주몽 신화, 가야 건국 신화인 가락국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국 신화에는 건국에 대한 당위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건국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있는지 볼까요? 그리고 건국의 주체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나라를 세웠나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건국신화라고 합니다. 당군신화 한번 들어볼까요? 당군신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생소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군신화는 한인의 자식이 있죠. 서자인 한웅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서자가 아니고요. 조선시대 그런 서자가 아니고요.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을 서자라고 합니다. 그런 서자가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뜻이 있어서 계속 내려다보죠. 그래서 한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라고 해서 천부인 세 개를 주고 한웅을 풍백, 우사, 운사와 함께 삼천무리를 줘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내려온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태백산 신단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품이 없어요. 신단수인데요. 신단수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인간의 365가지, 농사도 짓고 질병도 치료하고 생명도 이렇게 관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벌을 주관하고 선악을 만들어서 인간의 365가지 일들을 갖다가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한웅족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곰하고 누구예요? 범이, 호랑이가 자기들도 너무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들은 한웅이 어떻게 합니까?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 그리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3-7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말아라 라는 금기를 줍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들어가죠. 동굴에 들어가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있는데 곰은 그거를 다 인내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범은, 호랑이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죠. 그런데 또 다 견디고 나니까 곰이 사람이 됐어요. 웅녀가 됐어요. 웅녀가 됐는데 또 욕망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나도 저 자식을 갖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하죠.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식을 갖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들은 한웅이 신이니까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당군을 낳습니다. 그래서 당군이 건국을 하는 게 고조선이죠.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3대가 나옵니다. 한인, 한웅, 당군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쭉쭉 했는데 누구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까? 상품 없으니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네, 한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군이라면 나의 아버지의 치적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군 신화이고요. 또 당군의 한웅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건국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성이 주어지는 거죠. 자, 주몽신화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조금 더 상상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주몽신화는 우리가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의 동명왕편에 수록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올까요? 머리에는 오우간을 썼어요. 오우간이 뭐죠? 기텔로 장식된 모자, 간 이런 거 같은 거를 썼는데 그런 오우간을 씁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5마리의 용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와요. 수레를 타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용검을 찹니다. 용검. 그걸 차고 이제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뒤에는 벽풍처럼 100마리의 하얀 고니를 타고 신하들이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죠. 네, 멋있죠. 내려올 때 그리고 음악도 들립니다. 아주 향기로운 음악이 들리고요. 오색, 채색 구름이 쫙 깔립니다. 상상이 되시죠? 엄청나게 이 멋있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지 않아요. 어디에 한번 쉬냐면 웅신산에 한번 이렇게 딱 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기 자신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 천왕랑은 그러니까 해모스는 한번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침에 일찍 내려와 가지고 정사를 돌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9마일이나 되는데 거기를 순식간에 오르고 내린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상상력이 확대가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오르다 내리다 누구를 만나요? 웅녀가 아니죠. 유아를 만나죠. 유아를 만나서 사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몽의 유아의 아버지가 하백이잖아요. 이 하백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 집 망신을 이렇게 시키냐? 중매도 없이 결혼을 하느냐라고 쫓아내죠. 이게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몽이 건국을 하는 얘기가 이후에 있지만 이 부모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선조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가야 건국신화도 보겠습니다. 가야 건국신화는 다른 건국신화하고 다릅니다. 유일하게 토착 세력의 시각으로 신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 구간이 있잖아요. 구간들이 있는데 웅성웅성 저쪽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가서 보는 소리만 들리고 형태는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의 명령으로 내려왔다. 나라를 세우라고 내려왔다. 나를 위해서 구지가를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보랏빛이 내려오죠. 보랏빛 줄이 내려오고 그 밑에 끝에는 금압이 있습니다. 금압을 열었더니 그 속에 알이 있는 거죠. 알 6개가 있어서 아도간이 가지고 여기에 올려놓고 자기의 담에다 올려놓고 났더니 그 다음날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로. 이렇게 보면은 자, 부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 부계는 다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김수로도 자기가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계가 바로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군, 주몽, 그리고 김수로는 모두 다 하늘의 자손이다. 그 존재만으로도 매우 신성하기 때문에 건국하는 데에 아주 당위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건국 과정이 쑥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물어보면 다 역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신화가 역사인가요? 허구인가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여기 앞에 계시는 세 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군 신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곰하고 호랑이가 아니라 웅족이고 포적이다 이렇게 처음에 많이 듣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해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곰을 섬기는 부족의 사람이가 이제 호랑이를 그렇게
저 강의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제 신화가 그 역사다, 그 단군 신화가 역사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왜 신화라고 얘기하고 역사라고 얘기할까요?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기록입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 문자가 발명되고 문자에 의해서 기록한,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벌어진 것들을 글자로, 문자로 기록한 것을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신화 시대라고 하는 거죠. 신화 시대에도 또한 역사를 담아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국신화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19년도에 학생들한테 9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단군 신화가 역사일 것 같은가 아니면 허구일 것 같은가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오죠, 여기에. 90명 중에 84명이, 그러니까 94%가 단군 신화는 허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슴 아프죠? 그럼 왜 너네들은 이런 그 84명한테 그랬어요. 왜 그러면 허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우리가 곰족, 웅족, 그런 토템을 신앙하는 그런 부족의 어떤 걸로 들으셨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곰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허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성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이게 건국시라니까 건국에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사건들을 갖다가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주 이 얘기를 기억하기 쉽게 상징을 넣어서 만듭니다. 그럼 상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거는 표준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 머릿속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천손사상이다 그러면 천손사상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천손사상을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예를 난생신화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난생신화는 알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주몽 알에서 태어난 사람의 나라를 건국하면 건국신화입니다. 그런데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떤 한 민족의 시조이거나 또는 시조이면 그거를 시조신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과 관련돼서 세계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세계 우주 탄생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난생형 건국신화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난생 건국신화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늘에서 새가 떨어뜨린 알을 먹고 태어난 아이가 나라를 건국하면은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유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나라 있죠. 은나라 중국의 상은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나라, 은나라의 시조인 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늘에서 쬐는 빛 있죠. 그 빛을 받고서 아이가 잉태해서 낳았는데 알로 태어납니다. 그 알에서 태어난 신화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그 알에서 내려왔는데 알을 깨고 나서 나중에 버려졌다가 그 주인공이 역경을 견뎌서 건국한 것이 또 이제 주몽신화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주몽신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혹시 서국의 서원왕 신화 아세요?
아세요? 서원앙. 서언앙. 처음 들어보시죠? 와,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서원앙 신화를 그러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원앙 신화는 뭐냐면요, 주나라 때 모광과 강왕 사이에 있는 사이에 존재했던 그 사이에 실존했던 왕의 이름이 서원왕입니다. 서국이 있었는데요. 이 서원왕의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서국의 궁녀가 이상한 빛을 받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낳는데 보니까 알이에요. 그래서 알을 갖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곡창이라고 하는 개가 그 알을 물어다가 홀로 살고 있는 가부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가부가 이 알을 품었어요. 품었더니 조금 있다가 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 응행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반듯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소리가 들려 궁으로 도착했겠죠. 그래서 서국에 있는 어떤 그 임금님이 이 언을 데려다가 키웠다가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 서원왕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왕은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인자하는데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게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베트남 신화 아세요? 이것도 제가 잘난 척 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자, 베트남의 건국 신화인데요. 베트남의 건국 신화가 문낭국 신화입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제의 후손인 제레가 자기의 딸 구희를 데리고 자기가 다스렸던 그곳을 갖다가 치유한테 맡기고 딸을 데리고 남방을 순례를 옵니다. 순행을 왔는데 그 지역에는 용군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마침 용군은 수부에 가고 없었고 거기에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레가 자기 딸 구이를 여기다 놓고 자기는 다른 데에 순행을 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용군이 왔어요. 용군이 와가서 보니까 구이하고 첫눈에 탁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알콩달콩 1년 동안 살았어요. 1년 동안 살았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고, 이거는 하나의 삼이 태어났네요. 삼이 베트남에서는 그거를 태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태반이 태어났는데 태반을 버렸어요. 근데 조금 며칠 있다가 그 태반에서 100개의 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100개의 알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깨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알아서 뭐 젖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아이를 갖다가 왕으로 삼았는데 그 왕이 웅왕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문낭국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이럴 때 근데 제가 들려준 얘기 중에서 딱 3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 예. 예, 하늘. 또. 예? 왕이 됐어요. 해, 알, 해, 알, 하늘입니다. 해, 알, 하늘인데요. 이렇게 3개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알 상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그림, 여기는 진짜로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를 상징할까요? 이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예? 알인가요? 그럼 여기는 뭔가요? 이거 구름이에요? 새? 그럼 이 그림을 읽어보세요. 뭘까요? 신발이요? 예? 배? 배 타고 온 새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배? 나 상품이 있는데. 나 상품이 있는데. 예? 알바지? 땡.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 생각.
이때가 BC 5000년경이에요. BC 5000년경에서 BC 4500년경의 그 유적에서 나온 허무드라고 하는 유적에서 나온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이에요. 그러면 재단은 아닙니다. 자, 이 그림 그냥 단순해요. 그냥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해라고 하셨죠. 새라고 하셨죠. 양쪽에 날개가 있죠. 새를 지고 날아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새가 해를 지고 날아가는. 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 그림은 바로 새가 해를 지고 날아간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공통된 게 뭐가 있냐고? 알, 새,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날아가고 있어요. 이 날아가고 있는 이거는 허무드에서 나온 유적인데요. 이거를 크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이들한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무서운 거. 어둠이죠. 예. 아이고, 예. 어둠이죠. 어둠이니까 불이 없고 우리는 지금 하나잖아요. 밤이 됐는데도 하네요. 근데 어둠이니까 낮이라면 맹수가 와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거나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깜깜하니까 맹수가 와서 덮쳐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리 해가 뜨기를 바랬어요. 빨리 해가 뜨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인 경험으로 지구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해가 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밤에 저 산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새가 허리에다 쥐고 날개에 쥐고 날아오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럴 날아간 거죠. 그래서 날아간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복희도인데 여기에 보면 태양이 이렇게 가운데 새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게 또 태양들이 새가 산 위에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대문구 문화에서 나오는 도전 그릇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문양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다가 하냐면 시신을 묻잖아요. 시신을 묻으면 시신의 발끝에 묻는데요. 요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시신이 눈을 딱 떴을 때 그 발밑을 보면 눈하고 정면으로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그림이 오게끔 이렇게 묻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새가 나를 저 태양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달라라고 하는 염원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요거는 대문구 문화입니다. 대문구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대문구 문화는 우리가 그 1930년대에 대문구 문화는 그때는 발굴이 안 돼 있었죠. 그 전에 앙소 문화가 발굴됐었고, 그 다음에 용산 문화가 발굴됐었고, 상 문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양사형이 있는데요. 이 양사형이 이 앙소 문화하고 용산 문화하고 상 문화는 똑같다, 삼척증이다, 그러니까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문구 문화가 나오는데 이 대문구 문화의 주인공들을 중국에서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소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족의 소호를 갖다가 이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보여준 것이 알이고 해고 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해가 하늘을 이렇게 정중앙을 가로지르죠. 정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기 때문에 하늘을 대표한 것이 또 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이라고. 그래서 옛사람들은 바로 이 알과 그 다음에 해와
그 다음에 이 하늘을 똑같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바로 천손, 자손이 내려온 거예요. 천손,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상상, 그러니까 그 사상이잖아요. 사상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사물, 이 알을 통해서 천손 사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상징인 거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알이라고 하는 거는 고의 우리 한국 문화 상징 사전에 보면 알은 본래 태양을 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태양이, 그 알이라고 하는 의미가, 태양이라는 의미가 점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의 의미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이 순간도 우리가 변화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저도 막 늙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됐냐? 바로 태양에서 비롯됐다고 옛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만 보면은 봄이 오고 새싹이 나죠. 새싹이 나는데 여름이면 무성하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변한 거, 지금 하루하루 한 시간, 매 시간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변화 있는 거예요. 낙엽이 지고 열매가 맺고 낙엽이 지고 이제 다 잎사귀가 떨어진 나무 가지만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변한 것 같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늘이 바로 태양이 그거를 생명을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변화를 관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 태양이 바로 생명을 낳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니까 알이 깨고 생명이 탄생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알 상징이 바로 태양이고 태양이 바로 하늘이다 라고 본 거고, 이 알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거는 신성한 존재인 천손의 자손이 내려온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준 거고요. 알이라고 한 것이 알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알이 또 생명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태양 숭배 사상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알에는 우리가 난생신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난생신화에는 천손 사상과 이렇게 태양 숭배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화에다가 상징을 넣었을까요? 상징을 사용했을까요? 잘 전달하라고. 네, 맞습니다. 또 근데 답이 있는데 이게 상품이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은 계속해서 상품과 비껴나는 것만 질문만 정답을 내시고 계십니다. 또 왜 상징을 넣었을까요? 문자하고 관련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이런 그 단군 신화라든가 이런 신화들이라고 하는 것들, 건국 신화들은 기록 문자가 없을 때 만들어진 신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매 순간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도 우리가 선택해서 기록을 하죠. 물론 그 기억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건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후손한테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건국의 역사, 나의 선조의 일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삶의 정보들을 갖다가 이야기 속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저는 이 상징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종문화 유전자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군 신화에 또한 이러한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사실은 그 한인의 이야기서부터 단군의 이야기까지, 단군은 1500년 다스렸다고 하지만 굉장히 그 도읍을 옮기는 기록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한인과 한웅의 이야기들은 그 속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볼 숙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아까 제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기 1281년에 이런 스님이 여기저기 있는 이야기를 채록을 한 거예요. 떠돌 것 전에 내려온 이야기들을 채록을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당군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동천왕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21년 봄 2월에 왕이 한도성에 난리를 겪어서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평양성을 쌓아 백성과 종묘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혹은 왕이 도읍한 왕검을 이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47년인데 이때는 바로 그 삼국시대, 그 중국의 삼국시대에 이 나라 강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해서 한도성이 함락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도읍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평양성에다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도읍을 옮긴 거죠. 그런데 그 평양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또는 왕이 도읍한 왕검을 이르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널리 그때 당시에 247년에 이 당시에도 당군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당군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일찍이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5세기 초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온 이게 각초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건데요. 이 그림을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곰과 호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당군 신화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다. 그래서 당군 신화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얘기들을 6개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웅이 천부인 하늘의 하늘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그런 부절을 가지고 내려왔죠. 3,000명을 거느리고 신단수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웅의 치세가 이루어지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업적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이 변신해서 옥녀가 되고 옥녀하고 혼인을 해서 당군을 낳습니다. 그리고 당군이 바로 이제 당군을 낳고 그 다음에 요임금이 즉위한 그년에 그 해에 이제 평양에 도읍을 옮기고 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이 한 1500년 동안 다스렸고 이게 도읍을 옮겼다라고 하는 기사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당군의 신화 속의 역사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씨를 한번 먼저 잡았습니다. 신씨는 한웅이 태백산맥 신단수 밑에 내려왔는데 그거를 신씨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장소 또는 지명, 성지를 아우르는 도시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가 되려면은요,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단이 있어야 하고, 또 신상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요하문명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홍산문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홍산문화는 BC 4500년에서 BC 3000년경에 이르는 신석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홍산문화는 우리가 중국에 있는 항아문명 있잖아요. 항아문명보다 예전에 우리 세계 4대 문명에서 항아문명 얘기를 했는데 그 항아문명보다 1000년이 앞선 문화이고 그 항아문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아문명과 홍산문화의 주인공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홍산문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라는 거죠. 저는 이 홍산문화의 주인공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량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량화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적석총, 그러니까 돌무지 무덤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적석총은 바로 동이족의 장례 풍습 문화예요. 근데 가장 보수적인 게 장례 풍습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간에 가장 나중에 바뀐 거, 가장 최후까지 지켜지는 게 이 장례 풍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통선 안에 있는 허목의 그 산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적석묘가 그 석각으로 만든 묘가 있어요. 그만큼 조선 중기까지도 그런 돌로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장례를 치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는 풍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여신묘가 있는데요. 이 여신묘는 그러니까 여신의 두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빗살무늬 토기도 그다음에 뭐 온통 토기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주목할 것은 새의 날개 그리고 새의 새의 발 그다음에 곰발의 형상 조각이 같이 출토가 됩니다. 요거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석축이 여기 동산치 있죠? 여기에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 재단이 있습니다. 석축 재단이 있는데요. 돌로 만든 온형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온형은 바로 하늘을 나타냅니다. 온형 위에 그러니까 사각형인 재단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하늘의 땅 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사각이 있고 이 사각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러면 거기가 천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동산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요, 이쪽 부분에 가면은 여기에 고대 청동기 야련장이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에 탄소 측정 결과 BC 2410년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국유사의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BC 2333년이니까 거의 8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조선이 건국할 당시가 2333년이니까 그 선조, 그 한웅족이 여기에 살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바로 신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신시에 대해서 여기 하가점 하층문화 있죠. 여기 하가점의 하층 문화를 윤내원 선생님은 고조선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여기 보고요. 여기 삼자점을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답사를 한가람 역사 문화의 연구소는 답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여기 가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석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돌 문화는 우리 고조선과 매우 밀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또 가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유물 유적을 보면은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네, 우리 거네 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정말 그거는 누가 뭐래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직감으로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신묘 여신묘인데요. 여기에서 발굴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날개 쭉지와 그다음에 새의 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같이 동시에 나오는 게 바로 곰발바닥입니다. 중앙에 바로 여신상이 있는데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여신 그 하부상이 나왔기, 가부좌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여신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토템이 다른, 여기는 천선적이잖아요. 새를 토템으로 하는 이런 천선적이 여기 토템이 따로 있고, 여기는 곰을 토템으로 삼는 곰족이 따로 있는데 이걸 토템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겠어요. 이 얘기는 이 천선족과 곰부족이 융합한, 그러니까 두 부족이 융합한 그 후손이 여기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당군의 어떤 그 제사 지내는 재단으로 생각을 한 곳, 고조선 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선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씨는 그들이 이 새를 토템으로 삼았어요. 토템으로 삼았는데 이 토템으로 삼는 그 새를 명칭을 가지고 관직명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소호시가 갑자기 나와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소호시는 이제 여러 기록에 따르면 소호시는 동이족의 수장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동이족의 수장이에요. 지금 제남시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동이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이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동이 박물관에 보면은 복희라고 하는 태호 복희하고, 그 다음에 소호 금천씨의 상과, 그 다음에 치우, 그 다음에 순임금의 부조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이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걔네들은 이제 역사 왜곡을 하니까 그런 동이족이 하하족과 융합해서 지금의 하하족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 소호시가 동이족인데, 이 소호시가 남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대문구 문화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문구 문화의 주인공으로서 소호시가 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욱이 있어요. 전욱이 10살 때 소호를 보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북방으로 올라가서 천재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바로 이 홍산 문화의 주인공이 전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자기네 그러니까 사망오제가 있잖아요. 사망오제에 황제 전욱, 그 다음에 제순, 요순 이렇게 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제에 있기 때문에 자기 하하족이 바로 여기도 홍산문화도 자기네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이 삼촌이 동이족인데 어떻게 조카는 하하족이겠어요? 아들이 동이족인데 어떻게 아들의 아버지인 황제는 하하족이겠어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그 소호 김천씨를 갖다가 동이족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호족하고 그러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죠.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의 열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유신 비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헌원의 후손이고 그 소호의 자손이다. 김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유신을 원시조가 소호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나서 1954년에 섬서성의 각기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당, 그러니까 신라인이었던 사람이 당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의 묘비가 나오는데, 김씨 모비병이 나오는데요. 김씨 부인 모비병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온시조는 소금천씨고 우리의 중시조는 김할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묘비명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라인들은 자기의 온시조가 어디다? 바로 소금천씨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이러한 고조선의 시족이, 아까 연호랑 세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런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천손 사상과 같이 이런 세 부족과 그 다음에 곰부족이 합한 이런 당군의 후손들이 그렇게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가야 건국신화를 통해서 이 소호족과 어떻게 연결이 됐나, 문화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을 다른 논문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또 천손사상, 그러니까 그 황제에 대한 민족 기속성, 그 다음에 전욱에 대한 민족 기속성,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한웅이 데리고 나온 풍백운사 우사를 저는 관직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새를 토템으로 했던 소호족이 자기의 새들 이름을 가지고 관직명을 삼았듯이, 한웅도 자기가 천손이니까 하늘과 관계된 것들을 관직명을 삼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백운사 우사를 그 자기의 행정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그 밑에 실무자들을 뒀으면서 그 밑에 농사라든가 이렇게 질병이라든가 선악 형벌들을 관장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소금천 씨가 자기 관직명으로 새를 이름을 갖다가 관직명을 삼았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의 우리가 그 교육부 장관인 새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집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가 보니까 굉장히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아서 지금의 교육부 장관처럼 교육을 임무를 줬어요. 그 다음에 치조. 치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뭘 줬을까요? 사냥. 네? 사냥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용맹스럽잖아요. 전쟁. 맞습니다. 전쟁과 관련돼 있는 국방부 장관을 줬어요. 그 다음에 뻐꾸기는 뭘 줬을까요? 시간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야 뻐꾹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야 농사를 아닙니다.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에 해당하는 직업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매는요? 매는 웅조라고 하는데요. 매는 뭘 줬을까요?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뭘 줬을까요? 예? 경찰? 맞습니다. 법과 형벌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법무부 장관, 뭐 말 맞고 탈 맞고 했던 현 정부들의 어떤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종달새한테는 무엇을 줬을까요? 하루 종일 지적이잖아요. 노는 문화. 예? 노는 거요. 노는 거요? 문화. 문체부 장관? 뭘 줬냐면요. 하루 종일 따드니까 조정의 대변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과 같은 대통령 그런 역할을 준 거. 재밌죠? 그 외에 뭐 공구를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새 이름으로 간직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빗대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토템을 가지고 간직명을 만들었다면 한웅 또한 자기의 토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직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풍백운사 우사는 한웅 부족의 행정 조직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실무자들이 농사라든가 농사를 잘 짓게 해서 풍요롭게 만들고 생명을 간장하고 선악을 줘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 같은 것들을 해서 엄격하게 제지를 하고 이래서 그 민족의 삶의 어떤 그 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공과 부족은 아까 말씀하셨죠. 곰을 토템으로 한 그런 적이다. 그런데 그러면 한웅이 자기 주봉의 어떤 부족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리상호는 누구냐면 북한의 신화학자입니다. 북한의 신화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곰이라든가 범은 시족의 명칭이자 개인의 성명이다. 그러니까 웅녀라고 하지만 웅녀는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시족의 명칭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백나무는 범이 굉장히 군장의 무상인데, 그러니까 범은 무사의 상징인데, 그리고 군장의 표상인데 이 곰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한 또 영수이기도 한데 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설화가 곰에 대한 산신령에 대한 설화가 1000편이 넘게 수집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호랑이가 뛰쳐나갔잖아요. 뛰쳐나갔는데 우리가 호랑이의 입장에서 당군 신화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웅이 곰부족과 범부족을 갖다가 이제 융합을 했어요. 융합을 할 때 기준을 정해준 거죠. 금기라고 하는 기준. 그 기준은 마늘과 쑥과 햇빛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늘과 신령스러운 쑥 이 한 다발만 먹고 햇빛을 보지 말아라. 3, 7일 동안. 우리가는 100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3,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7일 동안 보지 말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기준일 수 있죠. 통합의 엄격한 기준. 그러면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뛰쳐나간 거죠. 그런데 뛰쳐나갔으면 만약에
이 호랑이라고 하는 이 그 이야기가 영수로서 지금까지 1000편이나 나왔겠냐라는 거죠. 안 나왔다라는 거죠. 왜? 그때 당시는 부족 종족 간에 굉장히 투쟁의 시기였다. 그래서 만약에 한웅 쪽과 호랑이족이 싸워서 호랑이족이 패배를 했다라면 절대로 호랑이에 대한 그 신으로 삼고 이런 기사가 안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토템으로서. 여기에 보시면 삼국지 위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항상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낮과 밤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이름은 무천이라고 하고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늦게까지도 신으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아직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은 절에 가보셨습니까? 아, 교회 다니. 전에 가고 잘못 왔던데. 심하게. 팩트를 제가 이렇게 애곡을 했습니다. 저기 가보셨어요? 아, 가보시면 혹시 본당 뒤에도 가보셨어요? 그럼 이거 있죠. 예. 본당 뒤에는 이렇게 삼신각 또는 삼성각이라고 하는 전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호랑이가 산신으로 당군과 같이 이렇게 자정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우리의 고대 신앙들이 융합해 습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군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웅이 하늘로부터 천부인 세계를 갖고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풍배, 운사, 오사, 무리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시에 정착을 해서요. 농사도 짓고 뭐 생명, 질병 이런 것도 다 간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360가지 일을 다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시에 정착해서 이 얘기 360가지의 주관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도시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물질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질병으로부터 생명 보호해서 생명의 연장을 또 시켰을 것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꼭 지켜야 될 그런 도덕적인 기준들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또 법을 만들어서 형벌을 만들어서 치안에 힘썼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윤택했을 것 같아요. 이 한웅 부족의 삶들이 윤택했기 때문에 점점 부족의 힘이 막강해진 거죠. 그래서 다른 부족도 통합을 하는데 이 부족을 통합할 때는 바로 무혈흡수로 통합을 하더라. 가서 정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인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맺어서 흡수 통합을 하더라. 그렇지만 그 통합하는 기준이 조금 엄격해서 어떤 부족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 그러니까 한웅족이 미치지 못한 조금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먼 곳에 가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더라. 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점점 한웅 시대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풍부해지니까 굉장히 부족이 다스리는 것들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체제 가지고는 더 이상 기존의 이런 그 부족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나라를 새로운 체제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국가를 건국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군 신화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웅과 그다음에 한인과 한웅 얘기가 줄을 다루고 있죠. 특히 한웅의 얘기가 굉장히 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웅은 고조선의 건국신화는 고조선의 그 한웅의 이야기로서 고조선의 전사로서 한웅이 어떻게 문명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통치 체제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칭송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당군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당군 신화에는 천손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당군 건국 신화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우리 민족만이 가는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에만 있는 건국 이념, 건국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홍익은 예, 어느 분이 먼저 말을 했는데.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으로서 책을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요거를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홍익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단군 신화에는 정말 유일한,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느 신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유일성이 바로 이 홍익인간입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에서 천손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은 나가 아닌 우리성을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만큼,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 가족을 소개한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고요? 우리 아빠는 어떻고요? 우리 아들은 어떻고요? 이렇게 우리를 넣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가 되겠습니까? 내 엄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홍익인간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타인도 또 나인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어떤 희생과 사랑과 복리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타심인 거죠. 그리고 그 이타심이 있고, 아까 우리 단군 신화에서 봤듯이 융합을 했습니다. 융합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벌을 하지 않잖아요. 통합 기준을 내고 그걸 통해서 융합을 하는 융합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365가지 일을 계속 주관하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아주 그 강국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군 신화에는 천손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어떤 건국 철학도 있고, 그 속에는 이타주의가 있고 융합정신이 있고 문화의 강국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바로 단군 신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역사성을 잃었을까요? 아까 학생들한테 보여줬죠. 학생들의 대답 보여줬죠. 84명이라고 하는 94%가 다 허구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성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 것처럼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단군이고 단군은 역사다라고 인식하는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단군은 만들어졌어. 근데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단군의 허구의 역사가 전승돼, 시기 때마다 전승돼. 그 만들어진 시기가 전승되는 것이 바로 단군의 역사성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단군의 역사성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단군의 역사성 논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 어떻게, 왜 생겼는지 그 기원 찾기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원, 여기에서부터 그 전에는 우리는 한 번도 단군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선조, 당연한 우리의 시조, 고조선을 건국한 시조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는 허구라고, 지금 아까 보셨듯이 다 허구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쭉 찾아가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있더라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는 단군을 신화를 인식하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군은 없어, 단군이 무슨 허구야 라고 주장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한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최남선, 신채어, 박은식, 김교영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단군을 우리와 같이 인식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한 이런 그 사회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백남문이 대표적인데요. 단군 신화 내용 자체는 고대의 온시시대의 사회를 반영한 거다. 그렇지만 단군이나 이렇게 한웅은 또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이거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왜? 유물론적 사관이니까. 유물론적 사관은 물질이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은 원시사회는 그 속에 들어있지만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한인이라든가 한웅이라든가 그 웅녀 곰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나왔다는 당군이라는 거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당군 신화에는 원시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돼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여기는요, 이제 그러면 당군 부정론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당군 부정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기설화에 의한 창작설, 그리고 하나는 주몽신화의 이본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기설화는 뭐냐면,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어떤 절에 가시면, 이 절은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설화 같은 거, 옛 이야기 같은 게 있죠. 누가 와서 여기서 하룻밤 잤더니 뭐 용이 꿈틀대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절을 세웠다라고 하는 절이 생긴 유래담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영기설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당군을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나가미초입니다. 이 나가미초는 1894년에 조선사 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가 전파되면서 중들이 날조한 망령된 이야기다라고 당군신화를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조선 고사고가 뭐냐면 A4 있죠? 우리 A4에 반장밖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의 글이에요. 단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미초가 누구냐? 나가미초는 이게 우리 역사의 애곡에 이렇게 쫓아가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나가미초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나가미초가 뭔 말 이렇게 당군을 이렇게 부정해서 똑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확정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당군도 부정했지만 가야 건국신화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 부정한 게 나가미초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미초가 또 누구냐면 일본서기 아시죠? 일본서기는 연대가 맞지 않는 사기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나가미초가 뭐를 만들었냐면 우리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사건들을 60년대 끌어올리고 또 어떤 거는 또 120년 끌어올렸어요. 그 끌어올린 거를 갖다가 주갑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갑제를 창안한 사람이 이 나가미초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미초가 중들이 날조한 망년된 이야기야 라고 하니까 시라토리 구라구치가 이거는 불설에 의해서 뭐 가공된 이야기인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소술망 때 이때 만들어지고 특히 장수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한 발 나아갔죠. 좀 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시라토리 구라구치는 누구냐? 바로 쓰다소키의 스승입니다. 쓰다소키의 스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다소고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보니까 무항산의 산신의 영기신화, 산신이 생긴 어떤 유래담과 평양에 선인이 있는데 그 선인의 유래담이 합쳐져 가지고 당군신화를 만들었어. 그 내용을 가지고 당군신화를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려 원종 때 이때 만들기 시작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81년에 삼국유사를 썼죠. 이러니 그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 한 겁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다소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망령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남선이 아주 정교하게 당군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1927년에 당군론을 발표를 하죠. 당군 부정론 두 번째는 지금은 없지만 어딘가에 주몽신화의 이본이 존재한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여기 지금 없는데 당군신화 이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군신화 이본이 바로 그 이본을 모태로 가지고 주몽신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얘기했냐? 바로 이마니시 류가 얘기합니다. 이마니시 류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몽신화 변형이 당군신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군은 현대 조선민족 선조 주체인 한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만희시류가 아주 전도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삼국사기가 기본이 돼서 일본 서기를 연대를 마쳤잖아요. 그런데 이만희시류가 그 삼국사기 그거 초기 기록은 가짜야. 왜? 바로 이런 그 임나일본부가 있으려면 앞에의 그 건국이 됐던 뭐라 그래 그 고조선이라든가 또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건국이 안 맞잖아요. 가야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시류입니다. 그리고 이만희시류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당군신화는 주몬신화의 이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시나 소에이가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미시나 소에이는 신화를 가지고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신화 북방 전래설, 신화 남방 전래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북쪽에는 주몽신화가 있고 한반도의 남쪽에는 가야 그 다음에 신라 건국신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반도라고 걔네들은 먼저 이렇게 잘라버려요. 제가 이제 한반도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주몽신화는 야 조선 사람 니네들은 이렇게 고급진 이야기를 너네는 만들 수가 없어. 이 주몽신화는 저기 중국 애들이 너네한테 알려준 거야.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주몽신화를 만들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북방 전래설입니다. 그럼 남방 전래설은 뭐냐? 바로 인도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한반도 남부에다가 전승했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남부의 가야가 바로 임나일본부이고 이 임나일본부를 통해서 니네가 이런 그 신화를 가야 건국신화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었어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시나 쇼에이는 이렇게 신화를 통해서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카하시 도루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들 많죠. 옛날 이야기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대표 물어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물어가 이제 옛 이야기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에는 물어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정신이 들어있는 정말 이렇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 얘기들을 전부 다 애국해서 대표라고 만들어서 넣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 그 선녀나무꾼 이야기를 있는데 선녀나무꾼 같은 경우는 6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선녀나무꾼은 어떻게 보면 약탈원이잖아요. 강간을 통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옷을 주니까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는데 신랑이 이제 두루벽을 타고 쫓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얘기 쭉 1917년부터 이렇게 수집해 놓은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는 한 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국을 하겠어요. 바로 그런 다카하시가 우리의 이야기인 주몽이 바로 당군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군을 부정하냐는 거예요. 당군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니네는 처음부터 한반도의 북쪽은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고 남쪽은 임나일본부가 있었어. 그러니까 니네는 옛날부터 식민지였어.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를 당하는 건 당연해 라고 우리한테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해서 열등감을 조장해서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영원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당군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 뭔가요? 표지 유물이? 고조선 대표 표지 유물. 표지 유물. 고인돌. 또 있죠? 예, 비파형 청동검이잖아요. 비파형 청동검과 그 다음에 그 고인돌이 이렇게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고조선의 강역으로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니네는 여기에 있었어. 평양에서 이게 그 한사군이 여기에 설치돼 있었어. 낙랑군이 여기 있었어. 니네는 옛날부터 식민지였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당군 부정론이 우리 민족한테 미치는 해악이 엄청나죠. 아까 봤듯이 94%가 바로 허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구히 집권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죠. 지금 현재는 친일 정권이 들어섰고 여기가 바로 지금 여기가 일본인가 아니면 일본 지부인 일본 총독부 시절에 지금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당군을 부정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군 부정론의 계승을 보면은요, 아까 그 어떤 그 선인이라든가 묘황산 산신령의 연기 설화에 의해서 창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설화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송호정이에요. 서영대와 송호정. 이 송호정이 누구냐? 바로 당군은 만들어진 신화다라고 EBS에 나와서 떳떳하게 말한 사람이에요. 강연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수로 있어요. 한국교연대 교수예요. 송호정. 교연대. 한국교연대의 교수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을 퀴즈로 내요. 여기서 다 알아맞히고. 아, 그런가요? 앞으로는 다시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주몽 이본설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주몽 이본설화. 제가 지금 아까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바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시나 소이가 뭐라고 하냐면 당군 전설이 자기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으로 된 거. 당군 전설의 근거가 되었던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해석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한글이잖아요. 한글인데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당군 전설의 근거가 되었던 주몽 전설의 이본에는 융신년의 여신에 해당하는 것이 응용의 신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몽신화에 웅신년이 나오죠. 웅신년. 거기 저기 하백녀가 거기에 헤엄치고 노는 곳. 그 웅신년을 따서 웅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서 여기에다가는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 좁아서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정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근거도 없어. 이렇게 상정했더니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자찬이 너무 심하죠.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것도 이론이라고 이제 이병도, 김철준, 이지영지 이게 2008년에 이 이지영이 이제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약간의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병도나 김철준이나 이지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몽을 당군이라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들은 다시 뭐라고 하냐면 웅녀가 하백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비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문은 학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보잖아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곡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가 일제 총독부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군 신화가 창작된 이유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 우리 몽고 침략을 받았잖아요. 고려시대 침략을 받았는데 이 고려시대 이게 침략을 받으니까 민심이 전부 다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로 모을 뭐 하나가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 구심점이 바로 당군이더라. 그래서 당군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당군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았는데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임질왜란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 구한말 때도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당군을 소환해 가지고 당군을 통해서 뭉치더라. 그러니까 당군 이렇게 만들어진 당군이 전승되는 역사가 바로 당군 전승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들어가니까 마치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이 당군의 역사성 하면 어떤 의미로 쓰지를 그 문맥을 잘 파악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 그 구청장님이랑 대표님이랑 이게 다 다녀오셨다고 이제 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전라도 천년사의 당군을 어떻게 서술했는지 보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이제 그 세 군데의 전라북도, 남도, 강주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어서 24억이죠. 24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을 했어요. 전라도가 천년이 됐으니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서술하자라고 편찬을 이제 식민사학자들, 강단사학계한테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고대부터 이렇게 일본의 식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서술을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당군 신화만 먼저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역사 발전 단계 가운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는 당군 신화로 표현된 당군 조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군 조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당군 신화는 고조선이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배층에서 만들어진 건국 신화이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당군 신화를 그대로 당군 조선의 역사로 설명하기에는 구체적인 역사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실성이 떨어진다. 고조선이 하나의 정치체제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시기는 동아시아에서 청동기 문화가 번성하던 기원전 8, 7세기 경이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기원전 7, 8세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BC 2333년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BC 2333년은 우리가 서력으로 환산한 거고요. 요 임금이 무진년을 원년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무진년을 갖다가 지금 서력으로 환산하니까 BC 2333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님이 위서나 고기를 통해서 이제 이 삼국유사를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기에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고기에는 요임금이 50년에 경인년이라고, 요임금 50년 경인년에 당군이 평양에 도읍을 하고 비로소 고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론이 쭉 보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진년이 원년이라고 한다라면 요임금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주석을 달아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국유사를 가지고 기록을 한 거는 어떠한 자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자료들을 보고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이 청동기가 되어야만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식민사학계의 주장들이죠. 그들이 바로 이제 기원전 8세기나 7세기의 경에 이렇게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청동기 야련장이 BC 2410년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고조선의 그 지역이 아까 홍산문화에 나왔던 그 고조선의 청동검들을 보면은 청동검을 고조선식 청동검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 송우정은 산용식 동검 또는 요령식 동검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조선의 청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참 그 사람들은 다 저기 일본에 가서 살아야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우리나라 세금 교원되는 국립이죠. 국립인데 국립 우리 세금으로 그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상징.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상징을 얘기했어요. 상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징은 단지 약간의 변형이나 혹은 아무런 변형이 없이 수년 동안 보존이 된다. 그 민족의 먼 조성이나 혹은 선사시대의 다른 민족과 연결성도 말해준다. 라고 아리엘 골란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말을 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상징은 아무리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징을 같이 쓴다라면 우리가 그 민족이 선생님이 쓴 민족이 그 나하고 똑같은 상징을 쓴다라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상징으로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아리엘 인류학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밑에 온가는 또 뭐라고 했냐면 신화에 각국의 신화는 특유의 민족성을 반영하고 있다. 어느 나라 신화이든 간에 제각기 자기 나라의 민족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은 사실이다. 민족성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며 그 민족성의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이 온가가 누구냐면요, 중국의 신화학자예요. 중국에서 신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온가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중국에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굉장히 이야기가 짜임새가 탄탄하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서 이야기 서사 구정이 완전히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와, 우리 신화를 보니까 우리 신화는 왜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고 단편이지?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을 갖다가 짜집게서 하나의 신화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온가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가를 중국에서는 신화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국은 고대로부터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한자가 있었잖아요. 그 한자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신화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어떤 그 문자 기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굳이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모세이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현상에서 몇몇 공통적 특징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일치가 공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그 뒤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비밀스럽고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몇몇 공통된 특징은 그 원인도 같다라는 거예요. 공통된 원인이 있고 그 공통된 원인 속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거, 그러니까 그 민족이 전달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정보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아까 제일 초반에 제가 난생신화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루하게도 계속해서 서국의 서원한 얘기도 했었고, 은나라 설 얘기도 했었고, 베트남의 문남국 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공국신화 이렇게 얘기했어. 이 얘기는 알에서 태어난 난생신화죠. 이야기가 같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같다는 원인이 같고, 원인이 같다라는 거는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나무 이렇게 보면 뿌리에서 가지를 이렇게 치듯이, 여러 가지가 치듯이 우리는 같은 민족,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을 난생신화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비밀스러운 정보는 저는 문화유전자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군 건국신화에도 아까 말했듯이 문화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사학자였던 그 인식들, 당군을 인식했던 최남선은 친일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친일을 했는데요. 친일을 한 건 자기는 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분을 부정한 거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1927년에 아까 오다소곤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망명된 얘기를 계속 하니까 당군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학술서를 냈어요. 그것이 당군고인데요. 거기에 무슨 얘기를 썼냐면 조선은 설화적으로 생정한 나라가 아니라 사멸해온 나라이니 당군 기타의 건국 전설 같은 것이 중간에 발생 성립된 것이기는커녕 없어지다 못하여 남고 없애려다 못하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이렇게 민족적인 것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군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당군 신화야말로 우리 고조선의 수수께끼를 풀 유일한 열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독립을 맞이했죠. 그리고 짧은 순간이지만 이념 대립이 있었고 민족 간의 잔혹한 어떤 그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아주 전 세계에서 바닥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는 아주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적인 빠른 속도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우리 한류잖아요. 한류라고 하는 문화 강국이 우리 민족한테 있어요. 그 DNA가 어디 있냐? 바로 당군 신화 속에 있습니다. 당군 신화 속의 문화 유전자 정보는 가장 우리 민족적인 거. 그러니까 천선이라고 하는 자긍심, 타인에 대한 이해와 희생과 행복을 갖다가 복리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이타심, 그리고 우리성, 우리는 너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 그리고 융합하려고 하는 정신, 배척이 아니라 융합하려고 하는 정신, 이런 거를 통해서 문화 강국을 이루었던 그 핵심이 바로 당군 신화 속에 DNA가 있는 것입니다. 그 DNA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극복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당군 신화의 정신이 살아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바르게 정립한다라면 우리한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당군 신화를 왜곡한 것을 바로잡고 정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